원자력 재료 연력학 1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Phase Transformation in Metals and Alloys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실 그 첫 번째 교과서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첫 번째 교과서에서 챕터 1부터 챕터 9까지 주요 내용을 모두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첫 번째 교과서에 섹션 2까지를 그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 10이 섹션 2의 마지막 챕터고 챕터 11부터는 그 거의 케미스트리가 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여섯 번째 개정판이 나오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원체 그 교과서 저자분께서 화학공학 전공을 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제가 예전에 뭐 저는 한 3판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 챕터 11 이후는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재료공학 쪽에 관심 있는 분은 뭐 저희는 원자력 재료공학이긴 한데 그래서 챕터 10까지만 커버를 할 거고요. 챕터 10의 그 이퀘이션들의 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새로운 책으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판단이 있어서 교과서를 이제 중간에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새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 오늘부터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그 메탈러지로 들어가기 위한 서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사실은 서모다이나믹스의 그 재료공학에서 필요한 부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쓸 교과서는 사실상 이제 메탈러지 책인데 거의 첫 번째 챕터 하나에 재료 인력학의 한 학기 내용이 그냥 다 요약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커버를 해드리면은 복습도 되고 학습 효율이 더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서머다이나믹스는 지금까지 한 거고 메탈러지는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뉴클리어는 제가 이제 간간히 좀 산지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 욕심에는 이제 이거를 좀 더 가르치고 싶은데 유튜브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능한데 통상 한 학기에 그 제가 유니스트에서 강의를 해보면 한 학기가 16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이니까 32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 기말은 수업이 그 학교 규칙상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빼면은 강의 기회가 28번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75분 강의니까 사실은 뭐 30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뭐 질문도 있고 뭐 그다음에 공휴일 겹치면 휴강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20, 한 4 내지 한 5강 정도를 하면은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100% 영어 수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사실상 전달 효율은 거의 한 50%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잘라보면 거의 한 13강 정도 효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18개의 강의를 녹화를 했고 이거의 총 시간을 제가 지금 세봤는데 거의 평균 1시간이어서 한 18.5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어떤 그런 좀 잡담에 가까운 그 복잡한 설명들이 좀 대폭 삭감되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미 어, 한 학기가 끝난 셈입니다. 거의 한 학기가 끝난 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 보면 이게 그 유튜브처럼 여유롭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는 굉장히 진도에 쫓겨가면서 영어로 필사적으로 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렉처 10일에 끝까지 가면은 거의 뭐 이제 학기가 끝난 해 만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뒤에 렉처 노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렉처는 이게 슬라이드가 한 36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바뀐 책의 챕터 1, 2의 내용을 거의 다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PPT 개수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이 렉처 12의 내용은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 학부생이 배우기에는 조금 빡빡하거든요.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거의 파워포인트가 한 50페이지 남은 상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학기 수업을 해보면 여기쯤 오면은 한 3, 4강 수업이 한 3, 4개 정도 남았으면 좀 다행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교과서에 그 저자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 농담이 아닌 게 섹션 2 하는 데까지 하세요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섹션 2의 중반 이상을 배웠으면 어, 앞으로 나는 연력학을 좀 뭐 계속 배우겠다 안 배우겠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나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우기로 결정하신 분은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안 배우기로 결정하신 분은 사실 뭐 몰라도 되는 거죠. 뭐 제가 일설에 듣기로는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국내 대기업 면접 보는데 약간 기계공학 관련 회사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 면접 때 면접관이 연력학 법칙 같은 것들 뭐 물어보고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뭐 듣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 답변을 하고 못 하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핫불이 나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사설이 좀 길었는데 자 오늘 주제 상변이 금속과 합금 안에서 상변이 자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뭡니까? Finally here죠. We are finally here at metallurgy 그죠? through thermodynamics thermodynamics를 열심히 헤쳐서 드디어 이 메탈러지로 왔는데 할 얘기가 많으니까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복습부터 해야죠.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그 섹션 2개를 끝낸 거기 때문에 음,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봅시다. 자, 라올츠로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컨스티튜언트의 파셜 프레셔는 그것의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프레셔에다가 몰 프랙션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라울츠로였고 라울츠로를 따르면 라울션 솔루션이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안 따르는 것들은 이제 헨리스로를 따르죠. 다 이 KB 값이 다르겠지만 KB 값이 자 그래서 5판과 6판에서 이게 좀 고쳐졌다고 했죠. 5판에 좀 틀린 내용이 있고 6판에 6th 에디션에서 그것이 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6판에서는 K 슈퍼 A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K 서브 A는 다시 재정의를 해가지고 요것이 K 서브 A가 되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액티비티 정의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 스탠다드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퓨가시티 레이시오로 정의가 되고 하지만 뭡니까? 아이디얼 베이퍼 인 이퀄리브리움 위드 이거에서 이 다 프레셔로 바꿔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솔루션이 라울션이면은 이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액티비티의 정의 이것을 합쳐보면은 액티비티가 어떻게 됩니까? xi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pi는 xi 곱하기 pi 스탠다드 뭐 a를 넣든 b를 넣든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몰 프랙션과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뭐다? 라울츠로의 another expression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뭐 비슷하게 유도해 보면 AI는 KI, XI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헨리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깁스 더햄 이퀘이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걸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 깁스 프리 에너지 관련된 식들을 어떤 좀 간결하게 결과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었죠. 그러고 항상 그 수업할 때마다 혀가 꼬이는 파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 파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원몰의 솔루션에 대해서 그 G값은 몰 프랙션 곱하기 파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 몰 프랙션 곱하기 파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 만약에 컨스티튜언트가 AB 말고도 더 있다면 쭉 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도했던 게 이거였죠. 이 포메이션하고 어소시에이트하는 이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종류의 그 컴포넌트를 섞어서 제가 뭐 컴포넌트라고 하고 컨스티튜언트라고 하고 하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컴포넌트를 섞어서 솔루션을 만들 때 그로 인한 깁스 프리 에너지의 감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배웠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일단 액티비티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고 제가 여기 질문을 적어놨네요. What would happen if mixing more than two types of metallic atoms? 두 개의 상석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유도해보면 재밌겠죠. 예. 동일한 원리를 써서 충분히 유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높은 확률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확률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더하기 XC, ln AC. 그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베리어블이 3개가 되면 미분했을 때 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고 이게 제가 그 질문 써놓고 항상 그 수업할 때 곤란한 게 이 강의 노트 만들 때는 뭔 생각이 있어갖고 이 질문을 적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답이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요. 정답이 먼저 떠오르고 질문 적는 거니까. 근데 까먹죠. 왜냐면 제가 수업을 7개를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2년마다 다 새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뭐 2년짜리 메멘토입니다. 메멘토. 몇 번을 봤는데도 계속 까먹는 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학생들이 참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진도 나가죠. 자, 라울션 아이디얼 솔루션에 대한 얘기 했었죠. 아,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예, 여기 액티비티식 유도한 다음에 자, 라울션 솔루션도 모자라서 그게 또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은 라울션 솔루션이면은 이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여야 되는데 굳이 또 아이디어를 그 가정을 해가지고 뭐 델 V가 0이다. 사실 잘 공감도 안 되는 델 H가 0이다. 이건 좀 공감되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가지고 깁스 헬롱홀츠 이퀘이션 유도해놓고 어디다 써요 뭐 이런 느낌이셨을 건데 거기서 한번 쓰고 뭐 그랬죠. 자 그래갖고 최종 결과식이 어떻게 났습니까? 라울션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그죠? 라울션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델 H 값은 0이 되니까 프리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TΔS만 고려하면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AI는 XI 이걸 활용하면은 그죠? 이 일단 아이디얼 솔루션이니까 이게 컨피규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데레스 컨피규레이션. 그래서 마이너스 R XA, LNXA, XB, LNXB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괄호 해야죠. 이렇게 된다까지 유도하고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결과식을 가지고서 이 지난번 교과서의 챕터 10으로 이제 무빙온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커버하는 다음 교과서로 넘어와서 그 지금 새로 채택한 교과서의 앞부분은 사실은 이제 약간 인트로덕션이거든요. 뭐 그래서 메탈러지에 대한 썰도 풀고 뭐 그런 건데 그걸 좀 하고 그걸 하면서 좀 연력학을 한번 쭉 복습을 하고 그러고 아마 주로 다음 렉처 그러니까 렉처 노트 12에서 주로 이 챕터 10의 내용을 많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걸쳐 있습니다. 이번 강의 노트 마지막 부분하고 다음 강의 노트로 이렇게 좀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뭐 쭉 다 이렇게 한번 따라오셔야 되고 이 마지막 결과의 어떤 그 데리베이션이나 이 의미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이 논의할 내용에 팔로우 하시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새로운 교과서를 조금 소개를 해볼까요? 네. 타이틀은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스 인 메탈스 앤 얼로이스라서 제가 이거를 이번 그 렉처 노트 제목으로 그대로 차용을 했고요. 약간 북유럽 쪽에 뭐 핀란드인가 쪽 교수님이 쓰신 건데 서드 에디션 이후로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책을 놓으신 것 같아. 그러고 이름은 뭐 D.A. 포터, 데이비드 A. 포터시고 사실 이 이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서 자주 뵙는 그런 이름들이었었고 과거형이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 책 간단히 봅시다. 이 당연히 챕터가 이 뒤에도 있어요. 챕터 제가 지금 챕터 1부터 6까지 제목을 옮겨 적어놨는데 간단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이 섹션을 봅시다.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Phase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합니까? 고체 상변이가 우리의 관심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Solid Phase Transformation 이게 우리의 주 관심사잖아요. 재료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챕터 1에서 한 방에 퉁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교과서 챕터 1부터 챕터 한 10까지를
한 방에 빡 해가지고 이게 서머다이나믹스고 그걸로 페이지 다이어그램 그린다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대학 수학 배우면 이런 느낌이죠.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초, 중, 고 12년 동안 배운 수학을 제 기억에 그거를 제가 서울대에서 공학 수학 수업을 듣는데 저의 12년이 2주인가 만에 가더라고요. 2주, 3주 만에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딴 거 가르치더라고. 네, 그래서 굉장히 허탈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특히 심했던 게 1학년 때 이제 미적분학민 연습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러고서 2학년에 공학 수학을 듣는데 한 달 만에 그냥 싹 이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오래 배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니겠네. 아직 제가 이거 요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서머다이나믹스를 챕터 1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페이지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는가.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 챕터 10이고 이게 챕터 1에서 9예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지금까지 했던 교과서를 다 본 사람이 이걸 보면 좋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비드 에이 포터 교수님이 그냥 이거 다 봤지, 다 알지. 자 여기 리마인드 한번 딱 하고 그냥 휙 하고 넘어갑니다. 약간 그런 교과서고요. 어디까지나 이 책의 주제는 뭡니까?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인 메탈스 앤 얼로이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인트로덕션에 불과하고 이 뒤쪽의 내용이 주거든요. 그래서 챕터 2로 가면은 이제 디퓨전 얘기를 한참 하십니다. 디퓨전 얘기. 나중에 이 챕터 5 가면 챕터 5 제목이 이거거든요. 디퓨저널 트랜스포메이션스 인 솔리드.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이제 굉장히 고온이죠. 아니면 뭐 방사선이라도 많든지. 이렇게 디퓨지비티가 상당히 큰 영역에서 뭐 혹은 어떤 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성 때문에 디퓨전이 반드시 인볼브 돼야만 되는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 모드가 어떤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재료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챕터 2에서는 디퓨전의 기초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까먹었는데 N이 220이었나요? 그 원자력 재료공학 개론 내용인 거죠. 물론 이제 뭐 거기서 디퓨전 말고 많은 걸 배우실 텐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딱 쫙 이렇게 하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머다이나믹스에서 상평형 얘기하고 페이지 다이어그램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리뷰를 가볍게 하신 다음에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이제 뭐 디펙트 많으니까 그 인터페이스들 뭐 페이지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 디스로케이션, 뭐 포인트 디펙트 이런 것들 쭈루루루룩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들어가겠네. 뭐 아무튼 이런 얘기 전반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내가 봤을 때 NE220의 그 원자력 재료공학 개론 내용을 이것 뭐 약간 플러스 알파 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챕터 4부터는 이제 스페시픽 트랜스포메이션 커버를 하시는데 뭐 세 가지죠. 뭐 솔리디피케이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지. 왜? L에서 뭔가 솔리드로 가잖아. 그죠? 보통 뭐 하이티 솔리드 페이지겠죠. 그죠? 식을 때 하이티 페이지가 먼저 포메이션이 되고 온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금 만드는데 일단 녹여야 되잖아. 그럼 용탕에서 내려가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이었다가 뭔가 솔리드가 되고 또 그 솔리드가 되고 또 솔리드가 되고 이러면 보통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붙입니까? 이러면 상온 페이지를 이제 알파 뭐 무슨 금속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올라와서 처음 나오는 다른 금속상 있으면 보통 베타 이렇게 붙이고 음, 세 번째 나오는 상은 감마라고 붙이고 보통 이 위에 뭐 델타까지는 잘 안 가고 그 다음엔 높죠. 보통 이렇게 높는데 뭐 이거 제가 이제 아주 티피컬하게 제가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녹여서 합금 만든 다음에 식히면은 처음에는 감마가 생기겠지만 이 식히는 동안에 뭐 베타도 좀 생기고 알파도 좀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솔리디피케이션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디퓨전이 있어야만 성립 가능한 그런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시고 그 다음에 디퓨전이 없어도 그러니까 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분 변화로 이해하시면 편해.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베타로 갔다. 근데 알파랑 베타랑 성분이 유사해. 그러면 디퓨전이 없어도 같은 레인지 안에 두 개가 존재가 가능해. T만 바뀌면 이게 다 그냥 되는 거야. 그러면 디퓨저널 트랜스포메이션은 안 해도 되죠. 그냥 크리스탈 스트럭처만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좀 뭔가 매시브한 성분 변화를 이렇게 동반해야 되는 그런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고온에서 활성화돼 있고 고온에서 잘 일어나죠.
그래서 디퓨저널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이 없는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조원 하는데, 어, 재료공학에 관심이 있고 하면은 챕터 1부터 6까지는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네. 뭐 매스메티컬 포뮬레이션이 약간 생소하다 이런 느낌은 좀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괜찮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는 권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에디션이 잘려가지고, 이제 잘렸다기보다 이제 새로 갱신이 안 되니까 뭐 책이 조금 더 계속 그 개선이 안 된다,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제가 이제 제 개인 의견을 좀 덧붙여놨는데요. Fabrication of Nuclear Fuel, Cladding, Other Structural Material.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 내에서 활용되는 해결료나 피복관이나 뭐 구조제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패브리케이션 할 때,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제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알아야 이제 똑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뭐 리뷰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우라늄 캐죠? 돌이지 않습니까? 돌 캐가지고 돌 부시죠. 돌 뭐 이렇게 뭐 통째로 부수든 망치로 부수든 으깨 갖고, 예, 부순 다음에 막 구워 갖고 가루로 만들어서 표면적 늘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라늄 케미컬하게 이렇게 추출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옐로우 케이크 만들고 이제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U3 O8인데 뭐 케미컬 폼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서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런 수업을 이제 제 수업을 들었으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라늄 235 농도를 올려야 되죠. 우리가 캔두를 쓰지 않으면 일단 뭐 대략 3 내지 5%그 235U가 농축된 그 우라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UF6를 써야 되잖아요. UF6. UF6 만들어서 우라늄 235 농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리컨버전 해가지고 다시 옥사이드로 되돌려야 되죠. 네, 그래서 엔리치먼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옥사이드로 되돌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농축된 파우더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결료 공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파우더 메탈러지도 좀 알아야죠. 예. 그래서 파우더를 이제 하는데, 어, 통상적인 이제 PWR과 국내에 있는 PHWR 해결료는 전부 다 이제 UO2-X 해결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옥사이드잖아요. 그러면 이 멜팅으로는 이거를 못하죠. 왜냐면 얘가 TM이 2850도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이유는 여기 스토이키메트리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익젝트 스토이키메트리가 아니면은 이렇게 UO2 이렇게 딱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UO2의 멜팅 포인트가 이제 보통 2850 디그리C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내려가요 보통. 이 깨지면 플러스로 깨지든 마이너스로 깨지든 내려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높아. 한 2800도 되면 일단 UO2가 녹는데, 2800도에서 해결료 만들면 난리 나죠, 난리. 예. 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료를 한 1400도에서 1600도 정도에서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UO2-X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뭐 신테링을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이거 스토이키메트리 조절하는 이런 방법론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첨가제를 넣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안 변하는 건 뭐냐면 신테링을 한다는 겁니다. 신테링은 사실 녹는 건 아니에요. 멜팅은 아니거든. 예, 그냥 파우더가 엉겨 붙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레인 그로스 같은 느낌이죠. 예, 딱 그건 아닌데. 예, 그래서 이 신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밀도가 100% TD가 안 나와요. 시오레티컬 덴시티, 이게 제가 아는 한 신테링을 했는데 100% TD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신테링이라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혹은 뭐 그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통상적으로 달성 가능한 건 96 내지 97% TD 정도가 나옵니다. 나머지 3%는 뭐란 얘기예요? 이거는 포로시티란 얘기죠. 그래서 이 포로시티가 있으면, 이 또 포로시티가 크기나 그 크기의 분포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해결료를 사용할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포로시티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포로시티가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기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렌티큘라 포 이거 얘기하지 말까? 얘기가 좀 산으로 가고 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신테링을 하면 뭐 그러니까
뭐 알아야 뭘 하니까. 예, 아무튼 신테닝 합니다. 자, 그래서 옥사이드 퓨얼 나오고 뭐 그렇고요. 예. 자, 근데 이게 그 원자력 재료 하는 분들이 일단 해결료 공부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구조재 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이거 뭐 어디 있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료를,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를 하고 이걸 사용을 할 때 사용 환경에서 상변이가 일어나게 시스템 설계를 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게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덴시티부터 단속적으로 변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고온상이 형성되게 되면은 재료가 이제 밀도가 낮은 페이지가 잘 형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컴포넌트들의 여기서 컴포넌트는 이제 재료를 구성하는 컴포넌트가 아니라 그 뭐냐, 부품의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뉴클리어 컴포넌트들의 디멘전을 우리가 되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맞춰놨을 거 아닙니까? 사이즈 아주 딱딱 맞게. 근데 이게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나가지고 사이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디멘전이 바뀌잖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 선정을 할 적에 오퍼레이팅 템퍼러처가 이렇게, 그죠? 오퍼레이팅 템퍼러처 레인지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최대한 상변이가 없게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어떤 그런 재료 설계 방식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863디그리 셀시우스 정도 되면 지르코늄이 베타상으로 바뀌거든요. 알파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뭐였습니까? HCP였던 게 BCC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싫으니까. 예. 지르코늄 클래딩을 863도보다 높게 가게 이렇게는 절대 안 하겠죠. 예, 당연한 거고. 사고 상황이 아닌 이상 이렇게는 안 갑니다. 예. 그럼 이제 이 해결료로 오면은 해결료는 심플해요. 물론 뭐 그 TM의 80%에서 뭐 마그네틱 트랜지션이 있는데 그런 거 아실 거 없고, 2850도인데 이 신테딩 하고 나서 이 뭐 중심부 온도는 이제 보통 2000도 선에서 이제 끝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결료 안에 그 온도 분포가 있게 되는데, 이 UO2는 쉽게 말해서 세라믹이잖아요. 세라믹이고 많은 세라믹들이 멜팅 포인트까지의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UO2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단위 컴포넌트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U하고 O가 디소시에이션 되는 상황은 고려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좀 뭔가 라디에이션 이펙트 할 때 그때 얘기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그냥 UO2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싱글 페이지다. 멜팅까지 다 싱글 페이지거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자력 재료 하시는 분들이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관심이 없어. 공부 안 해. 막 이런 경우 많거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속 해결료를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UGR만 얘기할게요. UGR은 오퍼레이팅 템퍼러처 레인지에서 이 안에 페이지 존이 3개 내지 2개가 생깁니다. 근데 각각의 페이지 존이 2개의 페이지의 믹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해결료의 거동이나 해결료의 성능이나 안전 해석이나 이런 걸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저는 이제 그래서 SFR 파이로 프로젝트를 하면은 한국에 이제 금속 해결료의 밝은 미래가 올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고서 금속 해결료 공부를 했는데 모든 게 다 물거품처럼 날아갔죠. 자, 아무튼 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속 해결료 쓰는 경우에는 보통 쿨런트가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 보통 이제 Na, 소듐이거든요. 소듐 환경에서 상당히 고온이 돼요. PWR보다. 그러면은 이 지르칼로이 클래딩을 쓸 수가 없어요. 컴패터빌리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거 어쨌든 논외야, 못 써.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오스테니틱 스테인레스 스틸하고 페데틱 마텐시틱 스틸하고, 둘 다 뭐 스테인레스 스틸이죠. 종류가 좀 다른 건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이거를 피복관으로 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오스테나이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감마 페이지 아이언을 의미하는 거고, 페르틱 마텐시틱 스틸 자체가 이제 또 알파 철을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이게 딱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해결료를 공부하든 피복관을 공부하든 또 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얘기가, 저는 수업 시간에 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30분씩 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신테링, 이렇게 해서 옥사이드 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금속 해결료는 어떻습니까? 금속 해결료는 멜트 캐스팅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피복제도
뭐 시작 자체는 멜트 캐스팅에서 시작을 하죠. 그 뒤에 이제 그 줄줄줄줄 가공 과정들이 있긴 합니다. 뭐 필거링이니 뭐니 있어요. 예. 공부하려고 보면 또 그것도 산인데, 뭐 다른 구조제 이런 것들도 뭐 마찬가지죠. 사실은 음, 피복간 생산은 그나마 좀 뉴클리어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그 특성이 좀 많이 가미가 됐는데, 왜냐하면 지르코늄이라는 그 금속 자체가 사실상 대규모 지르코늄의 어떤 생산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원자력 산업에 의해서 주도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더 스트럭처럴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로 철 기반, 뭐 니켈 기반 합금들이 많으니까, 뭐 아니면 타이타늄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 그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화력 발전소에서 쓰던 재료들 막 그런 것들 좀 가져다가 이렇게 조금 바꿔서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테링 얘기했고요. 멜트 캐스팅 얘기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익스트루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익스트루전이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 합금이나 뭐나 그런 금속 재질 물질을 온도를 막 녹을 만큼 올리지 않고 약간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으로 밀어가지고 찍어내는 거예요. 익스트루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어디 구멍 뚫린 데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반죽이나 이런 거 찰흙 같은 걸 넣고 쭉 누르면 이렇게 찰흙이 쭉 튀어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게 익스트루전이에요. 그 이제 대신에 뭐 찰흙 같은 게 아니라 그 튀어나오는 게 금속이라는 것만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익스트루전 하려면 보통은 저기 금속이 조금 말랑말랑하고 그래야 되니까 온도를 조금 올립니다. 근데 많이는 안 올려요.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그 익스트루전에 원자력계 내에서 다른 활용이 있는데 제가 뭐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익스트루전을 논하는 거는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메탈릭 표를 쓰는 경우에 우리가 그 경수로나 중수로에 있는 해결료를 갖다가 재활용이라고 할게요. 옛날엔 재철이라고 했는데, 리사이클링을 해서 쓰는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우라늄에 이제 그 약 1%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플루토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그 넵투늄이랑 아메리슘이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고속로를 써가지고 재활용 해결료를 갖다가 태우게 될 경우에 이 한 번에 해결료를 뭐 많이 태워봐야 20%밖에 못 태우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 재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아메리슘, 넵투늄 이런 것들의 그 농도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많이 올라가진 않아. 근데 그 중에서 이 아메리슘이라는 금속은 당연히 라디오 액티비티가 상당히 높은데 그 볼레타일합니다. 그러니까 휘발성을 해야 된다. 아, 우리가 배운 용어가 있네. 좋은 거. 베이퍼 프레셔가 높아요. 온도 올릴 때 이퀄리브리움 베이퍼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아메리슘이 그러니까 해결료에서 쉽게 얘기해서 피어오릅니다. 피어오르는 거지 뭐. 아지랑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싫기 때문에 이 온도를 뭐 한 500도, 600도까지는 안 하고 보통 한 500도, 550도 정도에서 알파 우라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미케니컬하게 이렇게 익스트루전 하는 그런 퓨얼 패브리케이션 메소돌로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거를 완전히 용탕으로 녹여갖고서 이제 그 인젝션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핫셀도 만들어야 되는 건 뭐 그건 기본이고, 왜냐면 재활용 해결료를 쓰고 있으니까 그건 기본인데, 어 이제 뭐 핫셀 관리하기 좀 짜증 나겠죠. 아메리슘 베이퍼가 여기저기에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화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싶으니까 트랜스미테이션 퓨어를 만들 때는 트랜스미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마이너 악티나이드를 이제 태우는 거죠. 마이너 악티나이드는 메이저 악티나이드의 반대말이라고 해야 돼?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티나이드가 이제 쭉 있잖아요. 그죠? 악티나이드 시리즈가 있죠. 악티늄은 악티나이드의 소속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있는데, 여기서 보통 U하고 PU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메이저 악티나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마이너 악티나이드는 이제 그 외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외적인 거가 싫죠. 왜냐면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능이 그 30만 년 간다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년 가게 하는 주 원인들이라서 얘네를 다 태워 없앰으로써
사용 후 해결료 관련 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30만 년에서 뭐 300년으로 이렇게 1000분의 1이니까 뭐 그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해결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마이너 악티나이드를 트랜스뮤테이션 하는 퓨얼이다 그래서 트랜스뮤테이션 퓨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는 이제 아메리슘 볼레틸리티가 좀 짜증나기 때문에 온도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익스트루전 해가지고 해결료를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우티 프로세스 컨시더링 아메리슘 앤 올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뭐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배우고 학사만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석박사를 한다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작가를 선택하시는 학생분들은 대부분 박사까지 할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석박사를 하면은 이제 원자력의 서브 브랜치가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크게만 잡아도 6, 7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잡으면 사실 솔직히 한 10대까지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이렇게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할 수는 없지, 인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 때나 혹은 대학원 코스웍 들으시는, 그러니까 대학원 1, 2년 차 때 최대한 폭넓게 이 다양한 과목을 들어서 원자력 시스템 전반, 그 다음에 이 사용 후 해결료 주기에서 이제 프론트 엔드가 있고 백 엔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한번 쭉 해놓으셔야 돼. 물론 시간이 가면 그게 다 잊혀지겠지만은 어, 그래도 남아요. 그게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 그 뭐 체스를 두고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려면 이 바둑판부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둑판에다가 빗금 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본인이 학부 때 석사 코스웍, 박사 코스웍 때 빗금을 다 안 걷어. 그러면은 그 바둑판에서 거기는 빼고 바둑 놓는 거야.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코스웍에서 정말 최대한 넓게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선택한 세부 브랜치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하는 그런 삶의 코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이렇게 압정에 비유를 합니다. 압정에. 여러분들이 이 압정이 여러분들이 전공을 아무리 잘해서 이 핀이 날카롭고 깊어도 얘를 효과적으로 어딘가 본인이 원하는 데다 박아 넣으려면 이게 엄지손가락을 대고서 눌러서 박을 수 있는 이 압정의 이 머리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 때, 석사 때, 박사 코스워까지 해서 이 압정의 머리 부분을 최대한 넓고 탄탄하게 만들어 두셔야 본인이 박사과정 때 만드는 이 핀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학부 수업 들으실 때. 제가 이런저런 잡설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40분에 육박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